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EX100인데요. EX100은 시간당 1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는 고속철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GTX와 신안산선, 월곶 판교선이 있는데요. 실제로 EX100 주변 아파트 거래량도 늘고 있고 실거래가도 상승세입니다. 청약 열기도 뜨거운 거고요. 고속철도나 지하철 인근 아파트에 이처럼 관심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통상적으로 특정 아파트의 가치를 올리는데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자금이 쓰입니다. 아파트 외관을 바꾼다든지 조경이나 조명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행위는 해당 주민의 자금으로 진행되죠. 하지만 역세권 아파트는 다릅니다. 특정 지하철역이 인접한 부동산을 흔히 역세권 아파트라 부르는데요. 지하철역을 세우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해당 건립 비용은 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국민이 십시일반 나눠내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역이 완공되고 난 뒤에 역세권 프리미엄은 역 인근 아파트가 독차지하게 됩니다. 비용은 국민이 나눠 부담하고 이익은 소수의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역세권 아파트에 관심도가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월 23일 수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돌아온 역시나 박종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종호 교수가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다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데 부동산만큼 좋은 키워드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 경제를 움직이는 세 가지 엔진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출입니다. 그런데 수출은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미 반토막이 났어요. GDP에서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게 이제 10%대 초반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에서 성장의 원동력을 찾을 수는 없게 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인프라 투자라는 겁니다. 여기선 건설을 제외한 인프라 투자를 말하는 건데요. 건설 제외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인프라 투자도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이 반도체 관련한 인프라 투자들인데요. 근데 올 초만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설립된 반도체 회사들이 3,000개 이상 그냥 부도가 났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인프라 투자에서도 쉽게 어떻게 보면 활로를 모색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과의 기술 제휴나 이런 것도 어렵고 추가 자금 수혈도 어렵고요.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그렇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어요. 헝다, 완다,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비구이 위안 이게 맞습니다. 1위 업체가 맞습니까? 예, 1위 업체예요. 매출 기준으로 1위입니다. 이런 1위 업체가 이자 낼 돈조차 없다. 디폴트 선언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또 시선 집중에 나오시잖아요. 거기에서는 중국판 리만 브러더스 사태라는 표현까지는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면 이게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건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칭하는 세부 내용이 국제적인 글로벌 금융 위기나 금융 어떤 대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면 국제적인 형태로 금융 위기로 번지진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신 중국 내부에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중국 경제도 뭔가 성장을 계속하고 경제를 돌려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엔진 중에서 두 가지 엔진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니 남은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마저 흔들려 버리면 이제 중국이 어디서 경제를 꾸려나가야 될지 찾지를 못할 상황이에요. 일단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중국 지자체의 부실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1978년, 79년 이후 개혁 개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낙후됐던 각 지방 성들이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원조도 받고 차관도 얻고 했는데 중국은 뭐 원조 주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든 돈이 어디서 생겨야 지방 정부가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했던 방식이 뭐냐 하면 부동산 사용권을 민간이나 외국 기업 또는 외국인들에게 넘겨주는 거였어요.
임대하는 형식인 거죠. 그렇죠. 예. 중국은 원칙상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 맥스 70년간의 사용권을 넘겨주는 형태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주택이나 이런 거는 국가가 무상으로 또는 아주 저리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예. 이거를 중국 정부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주택 실물 공급 제도라고 해서 집을 그냥 주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조금씩 사용권을 넘겨줄 테니 네가 알아서 짓고 사용하고 또 매매도 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어가지고 줬다면 네. 지금은 이제 짓는 것까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리고 그 70년 사용권을 넘기면서 지방 정부가 수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으로 지방 정부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원으로 활용해 왔던 건데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중국의 각 지방 성들이 자금원을 부동산에 의존하는 비율이 55%가 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너네가 사용해라. 사용권 주고 그 임대료 형식으로 받는 돈이 70%가 넘는다고요? 그렇죠. 지방세수의 거의 50% 넘는 거죠. 진짜로 부동산이 그만큼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 지금 지방정부부터 파산이라는 단어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 경제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 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네. 지금 재정 압박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는 후베이, 충칭, 장시, 귀주, 산둥, 안후이, 쓰촨 이런 데가 꼽히는데요. 이 중에 대표적으로 장시성 같은 경우는요. 야, 이러다 장시성 진짜 파산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보도도 있어요. 그 상황이 왜 그러냐면 일단 장시성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걸 중단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장시성에는 공무원 지금 구조조정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급여를 삭감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뭔가 문제가 심각하긴 하구나 이런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니까 네. 이게 국가에서 결정만 하면 중앙자본이 투입돼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일단 지켜보는 이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정부 말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 우리나라도 개인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율이 70% 정도 되는데 예. 중국은 우리보다 높아요. 근 75%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 지방정부와 개인도 부동산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자신들의 자산 구조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을 다시 흥하게 만들어야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기를 좋게 만들어야 네. 내수가 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로 내수를 돌리기에는 이미 중국 내에서도 부동산 버블이 너무 많이 꼈다. 부동산 중복 투자가 너무 많아졌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아까 우리 오한 아나운서께서 지적해 주셨던처럼 예. 이거는 어차피 지방정부니 채권을 중앙정부가 사주거나 유동성을 공급하면 잘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예. 이거를 계속 가도록 유도하는 꼴이 돼버리면 부동산 버블을 고치거나 골문대에 고름을 못 짜게 되잖아요. 아, 그럼 지금 수술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아. 바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헝다, 완다 그리고 컨츄리 가든 뭐 비구이 유양 같은 회사죠. 예. 이런 회사들을 일단 지켜보면서 예. 자꾸 구조조정을 독려하거나 심지어 채무 불이행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어쨌든 중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동산이야. 세 가지 중에 하나 남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의 하나 남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게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수술에 들어가면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중국이 분명 구조조정을 하기로 마음은 먹었으나 그 마음 먹은 거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예. 전 의구심이 상당히 많아요. 중국의 금융 당국의 지침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앞으로 우리가 거품을 잡겠다는 것이지 경기를 꺼트리겠다는 정부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네. 우리 정부는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이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조치와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겠다. 이런 논조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수요는 지원하되
가수요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요즘 부동산이 하도 이슈여서 예. 뭐 프로젝트 하나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수요가 정확히 뭘까? 정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가수의 정의가 뭔가를 살펴보려고 해도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그 부분을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네. 뭘로 구분을 합니까? 맞아요. 예. 저만 하더라도요. 예.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살고 있으니 실수요인데 저도 마음 한켠에 가수요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이 오르면 팔고 당분간 전세를 사던가 다른 집으로 그렇죠. 가야지. 사람은 다 똑같은 심리거든요. 그리고 가수요로 어느 집을 샀다 하더라도 거기 세입자가 안 들어오거나 집값이 뭐 크게 오르지 않으면 당분간 그 집에 들어가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실수요로 또 바뀌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가수요와 실수요를 이렇게 무자르듯이 확 나눌 수가 없어요. 그거를 더군다나 금융 창구에 왔는데 당신은 실수요자요, 가수요자요 이걸 물어봐서 구분한다는 건 네.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면 끝인데요. 네. 심지어 중국인들은요. 예전부터 전 세계에서 부동산에 대한 열망이 가장 높은 민족 중에 하나가 중국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유가 있어요. 사회주의라 이제 개인 소유가 안 돼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용권을 주고 팔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왜 그래요, 부동산에? 이 원래 이 모든 토지가 국유화한 거는 48년도 이후부터거든요. 예. 근데 그 전만 하더라도 예전에 뭐 청나라, 그 전에 명나라, 그 전에 뭐 실크로드 때 이때를 보면 중국은 전 세계 교역의 중심지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역 만리의 상인이 왔어요. 그 상인이 와가지고 나랑 이제 거래를 터야 되는데 당신이 다음번에 배에 이 물건을 1000개 싣고 오면 내가 다 사겠어. 이 중국 상인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신용, 크레딧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지금처럼 뭐 신용을 줘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엔 부재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할 때 상대방의 지급 여력이라든가 상대방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 부동산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어디 호텔 로비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무슨 공유 오피스에서 회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식사하면서 얘기 나눕시다 하는데 그 집이 뭐 유럽에 있는 웬만한 성주의 성보다 더 큰다든가 네. 그러면 야, 이 사람 지급 여력 충분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역 만리에 있는 사람들과 교역할 때도 내 신분이나 위상을 알려주는 시그널로도 작용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 부동산이라는 게 뭐 단순히 사치의 수단이나 과시욕도 분명 있습니다만 이렇게 실용적인 부분까지 결부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열망이 중국에 많았는데 그거를 48년도부터 78년도까지 아무도 못 활용하게 눌러놓은 거잖아요. 원래 열망이 높은 나라에서. 예. 그러니까 이 78년 이후부터 부동산에 대한 진짜 광풍이 불었고요. 그다음에 98년 이후부터 이제 실물주택 공급 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난 뒤에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 하니까 그 뒤부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의 GDP 성장률보다도 주택 그 투자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부동산 산업을 계속해서 키운 이유는 어쨌든 경제 성장을 위해서 키웠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예. 그런 성장의 어떤 불씨를 제공한 건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열망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구조조정 뭐 수술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또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파산을 시킬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동산 개발 회사들을요.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위험 부담도 있는데요. 네. 한켠으로는 원래로 돌려놓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네. 큰 기업이 파산을 하면 이게 예. 파생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뭐 국가 재산을 투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살리는 쪽으로 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 중국에서 살리기보다는 예. 그거를 국유화한 다음에 사실 많은 인민들에게 일부는 다시 나눠줄 생각이 있어 보여요. 국유화해서 나눠주겠다. 네. 그럼 왜 나눠줄까요? 원래도 국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 이거를 사용권을 70년 동안 최대치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더니만 네. 중국에서 가장 큰 사회 문제인 하나인 극단적인 양극화의 주범이 부동산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는 부동산 때문에 일확천금을 얻었고요. 예. 누구는 부동산 때문에 월급 한 푼 두 푼 모으기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더 이상 그 동네 옛날에 살고 싶었던 동네는 사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진 거예요. 예. 특히 아주 공교롭게 시진핑이 본격적으로 집권하기 시작한 2010년도 초반부터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평균 잡으면 이번 코로나 때문에 6%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그 전만 하더라도 10% 이상 성장했던 중국 경제가 시진핑 집권하고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중국 국민들이 말은 대놓고 안 하지만 내심 아니 시진핑 때문에 경제 망가졌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다시 예전처럼 국가에서 많은 농민공이나 대학생들이나 서민들에게 주택을 저가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려면 지금 각 그 부동산 개발업체가 그 돈 벌려고 해놓던 것들을 일부 국유화해서 국가적인 아젠다 쪽으로 이제 영역적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나눠주는 형국이 국가에서도 다른 것 형태로의 이득을 얻을 거라고 판단하는 걸로 보여요. 아, 그러면은 지금 미분양 아파트 문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 그냥 놔뒀다가 네. 국유화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좋은 아파트 그냥 나눠주는 형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실제 민간 부동산 개발 회사들 중에서도 예. 그리고 국영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 보면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중국 경제 안 좋다 이렇게만 인식하는데 예. 자세히 개별적인 종목들을 들여다보면 예. 어떤 종목들은 작년 대비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에요? 국영 부동산 개발 회사라든가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우수한 회사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 부실한 회사들을 인수해서 본인들이 등치를 더 키우고 국가와 더 아주 뭐랄까요 바짝 붙어서 다음 경로를 같이 걸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그런 게 시세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밌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하나 할 시간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요? 네. 예. 우리 1분 정도 퀴즈만큼 중요한 거라서. 자,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의 요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중국의 부호들과 중국의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 이제 이 재산들이 전부 그렇죠. 국가 거가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요즘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중국의 부호들이나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해외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중국은 계좌가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는 않은데 예. 어떻게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 해외로 보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달러 수요가 민간 부분에서 부쩍 늘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던 앞으로 10년간 가장 주목할 산업은 광업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중국 정부도 새로운 수출 활로를 광업에서 모색하면서 해외 광구 개발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광구 개발하려면 중국 정부도 또 뭐 필요합니까?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요즘 달러가 엄청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네. 요즘 위안화가 급격히 떨어지게 됐고 이게 우리나라 환율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환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퀴즈부터 내드려야죠.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퀴즈 하나 드릴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부실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중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혹시 보기나 힌트 있으실까요? 네, 보기가 아마 큰 힌트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1번 완다, 네. 2번 헝다, 네. 3번 판다. 네. 판다. 예. 완다, 헝다, 판다. 네. 네. 별도 힌트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예. 다른 두 회사는 그 CEO가 키우고 있고요. 하나는 사육사가 키우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문자로만 받는 거 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1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3분 뽑아서 2잔씩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당연히 다른 나라 얘기들 하면은 항상 우리나라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이게 궁금한데
아까 환율 얘기하셨어요. 예. 우리나라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나라 경제에 그러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일단은 한은은 좀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 네, 맞습니다. 한은에 선 긋는 그 모양새가 맞는 말이긴 합니다. 직접적으로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네. 우리가 같이 투자한 금액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화는 위안화랑 비슷한 분위기로 같이 흘러가는 동조화 현상이 심한 화폐입니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 원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로 인한 2차적인 뭐 변화 이런 건 좀 경계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승은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억울한 일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 오늘은 HR 컨설턴트의 장내성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올해도 벌써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 참 빠르더라고요. 네. 직장인들이라면 이맘때쯤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게 있죠. 뭡니까? 네, 바로 연차 휴가죠. 그래서 오늘은 연차에 대한 궁금증을 사례별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도 연차 관련한 문의글 자주 올라왔는데요. 오늘 제대로 상담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실시간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장내성 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연차 휴가는 법적으로 반드시 주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꼭 법적으로 안 주어져도 되는 그런 휴가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2000년대 초반에 한 카드 회사 광고 카피가 있었죠. 네. 휴가는 이제 직장 생활에서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인데요. 연차 휴가, 출산 전후 휴가와 같이 법으로 정해진 법정 휴가 외에 또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약정 휴가도 있습니다. 약정 휴가는 이제 회사가 규정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속한 휴가인데요. 하계 휴가, 장기 근속 휴가, 뭐 경조 휴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회사 규정에 명시된 이상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고요. 만일 지급을 하다가 이제는 안 하고 싶다. 이러면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규정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연차 휴가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년에 최소 15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최소라는 기준이라는 건 최대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 최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매년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근속에 따라서 2년마다 1일씩 추가돼서 최대 25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입사하고 한 20년 차가 되면은 이제 1년에 25일을 발생하고요. 그 이후에는 뭐 근속이 30년이든 40년이든 매년 25일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근로자가 1년에 가장 최대치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는 25일이 법적 한도군요. 네. 근데 좀 전에 말씀 주시기에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입사한 지 이제 6개월 차 된 신입사원이다. 그러면 휴가가 아예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전엔 그랬는데요. 이제 법이 개정돼서 그렇지 않고요. 입사 후 1년이 될 때까지 휴가가 하루도 없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입사 후 11개월까지는 매월 개근 시에 1일씩 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내가 입사를 했다고 하면 2월 1일에 하루, 3월 1일에 하루 이런 식으로 12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휴가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딱 1년이 되는 다음에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휴가가 별도로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입사하고 1년이 되는 날까지가 사용 기한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용을 못한 휴가가 있다. 그러면은 연차 휴가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갑자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작년도에 있었던 제 연차 휴가 중에서 일부를 안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일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열흘만 쓰고 5일을 남겨뒀어요. 그럼 다음 해로 넘겨져서 추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5일이 남았는데 그것을 다음 해로
쓴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연차는 1년이 소진이 되면 그때 수당으로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쓰겠다 하면은 내가 동의서나 신청서를 쓰고 그 다음에 2월에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네. 그럼 또 이렇게는 가능해요. 제가 워낙 휴가를 좋아해서 얄팍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번 뭐 5일씩 매년 몇 년을 묵혀뒀어요. 네. 그러면 아까 법적으로 최대 25일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연도가 되면 그 25일을 넘게 휴가 기간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가능하죠. 제가 열흘이 남았는데 이제 제가 근속 20년이 넘어서 다음에 25일이 또 생겼어요. 그럼 35일을 쓰게 되는 거죠. 그거는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쓰기가 쉽지 않겠죠. 그건 그렇죠. 예. 그랬다간 자칫 잘못하면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네. 작년부터인가 빨간 날에는 연차를 못 쓴다 이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휴일에 연차를 쓴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는데요. 빨간 날이란 것은 이제 공휴일을 의미하죠. 그래서 뭐 설, 추석, 크리스마스 등등 있는데요. 이 공휴일이 2022년 이제 작년이죠.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이 돼서 이날 연차 휴가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사업 규모별로 적용이 되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크리스마스에 쉬면서 연차 쓰고 쉬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예. 물론 5인 미만 기업은 이제 연차 휴가 자체가 의무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 휴가를 일부러 준 다음에 공휴일에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휴가를 안 주거나 설, 추석 같은 명절에 연차나 본인의 휴가를 쓰게 하는 건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겠죠. 네. 그래서 아무리 법적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사장님들께서 직원이 다 퇴사하는 상황을 마련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휴가를 잘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가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를 부여하시면 되는데요. 가령 카페인데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금, 토, 일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 시간이 일주에 20시간이다. 그러면 근로시간이 40시간 근로자의 반이잖아요. 그래서 연차휴가도 그 50%인 1일에 4시간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근무하다 보면 회사가 굉장히 바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졌다는 이유만으로 연차 휴가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휴가 못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회사가 좀 어렵다고 월급 안 줄 수 있나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 정말 해당 직원이 없으면 안 된다, 회사가 큰일 난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내일이 전 직원 가족 초청 행사여서 다 행사 공지도 나갔어요. 근데 행사 담당자인 직원이 갑자기 휴가를 가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때만 이제 회사가 날짜를 변경하게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요새는 연차휴가 자체를 아예 승인 절차 없이 신청 후에 바로 사용토록 이렇게 시스템화한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좋네요. 네네. 사실 휴가 올리면 윗분이 그 결제란에 사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눈치 때문에 참 마음 졸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자동적으로 휴가 승인이 된 다음에 그냥 윗분에게는 통보가 되면 그럼 너무 좋겠네요. 네네. 예, 이건 진짜 많이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다시 내선 전화로 전화를 해서 아, 누구씨 미안한데 잠깐 보지 한 다음에 미안한데 이번에 연차휴가 안 가면 안 되나? 라고 하면 그럼 못 가는 건가요? 만약 이렇게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가 없이 아까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못 쓰게 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쓰긴 했어요. 근데 연차휴가를 5일 가는데 계속해서 어디 가게? 뭐 남자친구랑 여행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거. 갔다 온 다음에 뭐 했어? 뭐 여자친구랑 놀러 갔다 왔어? 이런 식으로 묻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갔다 와도 사실 이런 괴롭힘도 있지만 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연차 휴가 사용 촉진 뭐 이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회사가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하고 또 남은 연차 휴가가 이렇게 남았으니 이런 날짜에 휴가를 가세요라고 독려를 해도 안 간다. 그때는 이제 아무리 회사가 가라 그래도 본인이 안 간 거니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제도인데요. 사실 이 제도가 좀 맹점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연말에 휴가가 3일이 남아서 회사에서 12월 3, 4, 5일 이렇게 휴가를 가라고 통지를 했어요. 법적으로. 근데 제가 출근을 한 거죠. 그럼 제가 왜 출근을 했을까요? 정말 회사를 너무 사랑하고 회사 팀장님이나 상무님하고 사무실에서 도시락 시켜 먹으면서 휴가를 보내고 싶어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누군가 출근을 지시했거나 아니면 반드시 제가 그날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고용노동부도 다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무 수령 거부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휴가날 출근을 하면. 한마디로 휴가날 출근한 직원한테 우리 회사는 당신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니 출근은 했지만 이 일을 한 건 아닙니다라고 통보를 하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네요. 네. 그렇다면 이 연차 휴가를 근로자들이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독려하는 방법 이런 건 뭐 없어요? 있는데요. 근로자 중에서 휴가를 쓰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국 눈치 보거나 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쌓여서 못 가는 건데요. 이건 상급자인 팀장이나 임원 같은 관리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번, 3번, 뭐 4번도 괜찮습니다. 시기를 정해서 팀별로 연차휴가 사용 실적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체크를 하면 적어도 한 50% 정도는 사용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한 10%밖에 안 사용한 팀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팀의 팀장이나 임원을 불러서 대표이사가 면담을 한다든지 또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한다든지 결국 관리자가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반복이 되면 팀장님이 이런 거죠. 야, 김대리, 너 지금 6월인데 왜 휴가를 10%밖에 안 썼어? 빨리 이번 달 안에 당장 써. 이런 식으로 휴가를 안 쓴 사람이 일 못하고 눈치 보는 문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야, 이거 많은 분들이 좀 듣고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질문도 참 많이 왔습니다. 네. 먼저 2116님, 저희 회사는 지금 경영난이 심해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반차를 의무적으로 정해놨는데요. 이거는 위법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위법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휴가라는 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신청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금요일마다 반차를 우리는 써서 휴가를 소진시키겠다 하고 근로자들이 저도 동의해요 하고 신청을 하면 괜찮은데 나는 반차 쓸 생각이 없는데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은 위법적인 리스크가 있고 강제로 했다는 것을 이제 근로자가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강제 연차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권이나 일부 회사들은 이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강요 휴가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쉽게 얘기해서 그 금융 창구 직원이 뭔가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돈을 횡령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걸 감찰하기 위해서 갑자기 일순간 당신 내일 휴가 갔다 오시오. 3일 동안. 이렇게 해서 휴가를 강제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3일 동안 이제 휴가를 갔다 오는 사이에 회사는 감찰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연차에서 까지는 건가요? 이건 연차와 다른 건가요? 그거는 이제 연차라고 소진을 시키겠지만 사실은 연차로 쓸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신청을 안 했으니까. 그럴 때는 특별 휴가가 되는 겁니다. 특별 유급 휴가를 주고 그 사이에 감찰을 하면 되겠죠.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휴가와 관련돼서 이런 질문을 주신다는 게 그만큼 제도는 있으나 쓰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다라는 것 같은데요. 휴가를 좀 더 잘 쓰게끔 만들 수 있는 독려하는 방법들, 해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휴직 제도긴 한데 노르웨이와 스웨덴 같은 북유럽에는 아빠 할당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의 육아 휴직 중에 3개월은 반드시 아빠가 써야 되고요.
아빠가 안 쓰면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휴가도 예를 들어 리프레시 휴가를 1년에 한 번 또는 2번 5일 이상의 장기 휴가를 쓰게 하고 그때 연차를 3일 하고 특별 휴가를 이틀을 묶어서 5일을 쓰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장기 휴가를 안 간다. 그럼 이 특별 휴가는 지급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휴가를 써야지만 플러스 메리트가 간다. 그러면은 좀 휴가 사용률이 높아지겠죠. 예. 그리고 우리 회사는 사람도 적고 너무 바빠서 못 가요. 이런 회사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을 조기 퇴근의 날로 정한다든지 또는 매주 마지막 주 월요일을 뭐 늦은 출근의 날 이렇게 정해서 반차를 쓰고 조기 퇴근을 하거나 늦게 출근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1년에 한 6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셈이 되니까 이런 것도 효과가 있고요. 네. 또 반차, 요새 반반차까지 많이 쓰는데 아예 더 쪼개서 시간 단위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야말로 연차를 시간 단위 쪼개서 쓰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 연차도 소진하고 지각이나 조퇴도 줄어서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의정부 우체국에 다니는 공무원 친구가 있어서 저녁 약속을 했는데 예.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오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근데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일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 물어보니까 1시간 30분 연차를 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차를 1시간 30분 쓰는 게 뭐지? 막 이랬는데 공무원은 아예 분 단위로 쓸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43분을 연차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직원이 중간에 잠깐 근무 시간에 요 앞에 병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거 안 보내줄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근무지 이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단이나 시간 단위로 마음 편하게 갔다 오고 그분도 경영자도 그 회사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할 수 있다면 이런 거 진짜 권장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거를 종이로 막 수기로 관리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요 했는데 요새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맞아요. 때문에 분단이라도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갑자기 몸이 크게 아플 경우에는 네. 1년에 가지고 있는 휴가를 다 쓰고도 모자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다음 연도에 내 휴가를 일종의 갑을처럼 당겨서 쓸 수 있나요? 네, 그것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회사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땡겨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당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퇴사를 얼마 안 납뒀을 때 연차일수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동안 대부분 휴가 다 쓰고 그만두지만 그냥 연차 수당으로 바꿔서 퇴직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거는 원래 원칙이 연차 휴가 수당을 받고 퇴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원칙입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입사일과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에 연차 휴가가 생기는 회사가 많던데 이런 것들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회계연도 방식이라 그래서 법 기준과 다르게 하는 건데요. 예. 법은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휴가에 대해서 이모저모 잘 알려주신 장내석 노무사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션의 웨이백 홈입니다. 오늘 중국인들이 얼마나 내 집장만의 열풍이 불었는지 말씀드려서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오늘 정답은 3번 판다고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6175님, 9701님, 0814님 이렇게 세 분 축하드립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